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무실에 앉아 여유를 즐길 때마다 이 채널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는 하지요. 남들은 열심히 살았다 말해주지만 저는 열심히보다 죽지 않기 위해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나이 들어 별걸 다 생색낸다며 비웃겠지만 정말 저는 죽기 싫어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4살 때 그나마 계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저의 인생이 험난해진 걸까요? 제가 자란 고아원에는 저만한 아이들이 저 말고도 많았습니다. 위로 누나 형들도 많았고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았죠. 어디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이 나타났는지 저와 고아원 아이들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라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왜 할머니이신지 친할머니이신지도 모릅니다. 고아원에 가기 전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정확한 생일도 모르다 보니 가족관계 또한 알 수가 없었죠. 초등학교는 고아원에서 다니게 해주어 졸업은 했지만 졸업을 하고는 일을 해 원장님께 갖다 바쳐야 했기에 야밤에 몇몇 형들과 친구들과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 잡힌 아이들도 있었지만 형들과 저는 겨우겨우 도망을 쳤습니다. 번번이 배가 고팠기에 우리랑 가면 배부르게 해줄게 라는 말만 믿고 도망을 쳤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더군요. 잔심부름이라는 명목 아래 일한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밥도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수돗물만으로 배를 채우다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죠. 고작 14살짜리가 어른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무언가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죠. 도박장, 캬바레, 술집 등등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흥청망청 즐기는 틈바구니에서 뭘 좋은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구두 모아다 주면 얼마를 떼어주겠다. 테이블 사이로 다니며 껌을 팔아오면 잠잘 곳, 먹을 것 다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는 사탕 발린 말에 속아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대로 된 품삯도 못 받고서는 굶고 배가 고파 울었죠. 이런 내 삶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 하는 맹랑한 생각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일하기 힘들어 도망친 고아원은 세상 밖에 더 다양하고 더 크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저희에게 무관심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바닥에서 울며 잠드는 날들은 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 1년이 되더니 고아원을 나선 지 3년이 되더군요. 길바닥 생활에 인이 배길 때쯤 도박장에서 관리를 맡고 계시던 분이 저와 함께 다니던 형 하나를 좋게 보셨는지 우리 가게 와서 웨이터 좀 해. 직원들 숙소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월급은 차츰 올려줄 거니까 일단 제일 막내보다는 적게 받는 줄 알고 라며 저희를 받아주셔서 길거리 생활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 곳이 생긴 것만으로 좋았지만 정말로 월급을 받고 나니 마음속에 풍선이 들어찬 것 같더군요. 열심히 하면 정말 돈도 모으고 남들처럼 살아보나 싶기도 했고요. 저와 함께 일하는 형도 마찬가지였는지 매일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진 못한 형은 근처에서 소위 말하는 건달 형님들을 따라다니며 먹고 살게 되었다며 야, 내 걱정은 말아라. 내가 싸움은 못하는데 형님들한테 살살거리며 잘하니까 잘 챙겨준다. 라며 웃더군요. 그런 형이 안타까워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사장님께 형도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볼게. 월급 받으니까 좋더라. 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아이고 우리 동생이 다 컸네. 코 찔찔 흘리면서 형아 따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라며 웃더라고요. 형들은 저보다 2살 많았으니 19이었기에 저에게 친형처럼 잘 챙겨줘서 저는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 좋은 건 같이 하고 싶고 나쁜 건 같이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서로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고요. 떳떳하고 당당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니 일터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자는 것만 해결이 되어도 저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주 신이 났죠.
그런데 아무래도 불법 도박장이다 보니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데 덜컥 따라가기가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과 같이 일한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 도박장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어린 남자아이가 아니라 제법 사내티가 나는 청년이라고 자부했기에 다른 일을 찾아봐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형들은 야, 우리가 가봤자 어디로 가겠니? 따라가야지. 라며 저 대신 다른 형이 제가 일하던 자리를 메워 떠났습니다. 저만 그 골목에 남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지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야금야금 쓰면서도 눈만 높아진 저는 어지간한 자리는 눈에 차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쓰고 나서야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오고 가며 친분을 쌓은 국밥집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내가 주변 사장님들 식사하러 오시면 여쭤는 볼게. 우리 우식이 성실한 건 내가 알지. 도박장에서 돈 벌어 나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식이는 돈 벌어 나오더라. 그런데 우식아, 사람은 땀을 흘리고 돈을 번다고 다 같은 돈이 아니야. 어떤 곳에서 돈을 버는지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조금 힘든 곳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데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동안 안타까운데 말을 못하겠더라.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괜한 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소개나 해줄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러고는 며칠 뒤 저에게 같이 일해보자고 오신 사장님은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당장에 오갈 곳이 없는 제게 가게 안에 있는 소파에서 자도 좋다고 하셨고 월급은 주급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알겠다 하고는 사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었던 가게라 거부감이 들었다기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게는 친근감이 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안쪽은 처음이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더니 페인트 사장님께서 그래, 고아라고? 그럼 친인척도 아무도 없어? 고아원은 왜 나왔어? 라며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투에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야박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때 그 말들은 왜 그렇게 가슴에 꽂히던지 속상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는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에 간 일, 고아원에서 너무 배가 고파 일하러 도망 나온 일, 나와서 해본 일들, 형들이 떠났지만 나만 이 지역에 남게 된 일 등등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에 대해 상세하진 않지만 빼놓지도 않으며 담담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눈을 맞추며 듣던 사장님께서는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고생한 만큼 제대로 살아야지. 옛말에 돈을 힘들게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어. 고되기는 해도 전처럼 불법적인 일 하면서 버는 돈보다는 값지고 당당할 거야. 어릴 때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버텼다는 게 변명이 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안 통한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돈만 쫓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선 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해. 좋은 분이라. 그런데 그분이 널 지켜보시고 나한테 소개하셨기 때문에 너랑 일하려고 하는 거야. 첫 월급은 전에 벌던 것에 비하면 적을 거야. 하지만 10년만 나랑 일해보면 너의 미래가 달라져 있겠지. 라고 하시더니 손짓을 하며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가자. 오늘은 내가 밥을 살 테니까 가서 먹고 와서 수도가에서 좀 씻고 자. 내일 새벽부터 바쁠 거니까. 라며 저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국밥집 사장님은 저와 페인트 사장님을 반기시면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 석 사장 고마워. 그런데 이 녀석 잘할 거야. 이 눈빛 봐. 라고 하시더니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저 그런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나 정도면 훌륭한 일꾼이지 라는 생각에 혼자서 잘난 척을 하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어디서건 일 못한다 소리는 안 들어봤으니까요. 시비가 붙어 싸우는 도박판 노름꾼들도 제가 나서서 달래면
내가 바꾼 봐서 참는 줄이나 알아? 라며 진정이 되고는 했거든요. 형들이 그런 저를 보며 타고나기를 말 잘하게 태어났어 진짜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일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가게로 와 수도가에서 좀 씻었습니다. 비누도 있고 물을 받아 쓸 수 있게 바가지와 세수대야도 있더군요. 문도 있고요. 우리 일이 땀이 많이 나서 너무 힘들면 가게 들려서 대충 씻고 갈 때도 있거든. 앞으로 더 필요한 거 가져다 놓을 테니까 잘 씻어 라고 하시며 칫솔을 내미셨습니다. 씻고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페인트 가게인 것만 알았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아 막연한 마음에 답답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분명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목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사장님께서 저를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놀라 눈을 뜨면서 가게 밖을 보니 일어나 늦었어. 오늘은 창고 칠하러 갈 거야. 저기 시멘트 공장 알아? 거기 외벽에 그림이 많이 지워져서 다시 그려야 하거든. 이라는 사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외벽에 칠이라니? 거기를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지? 기계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헐레벌떡 사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장님의 용달을 타고 도착한 시멘트 공장은 아직 어두운 하늘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거인의 굴뚝같이 생긴 벽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얼룩덜룩 지워진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거기 그려져 있는 건지 그 전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저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있나? 하며 올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멍청하게 있는 저를 툭 치시더니 이거 가지고 따라와 하시더니 페인트 통을 가리키셨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무거운 페인트 통들을 들고 사장님 뒤를 따라 시멘트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을 더 오고 가며 페인트 통을 나르고 나니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흐르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덥석 시작하겠다고 한 제 스스로가 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도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망칠 기운도 없이 헉헉거리고만 있었죠.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웃으시더니 페인트를 열어 이색 저색을 섞으시면서 색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물감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공장의 책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종이를 가지고 와 사장님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사장님은 로프를 휙휙 묶고 쪼이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를 향해 손짓을 하시기에 쪼르르 달려갔더니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혹시나 내가 줄을 흔들면 이 줄을 당겨줘야 해. 내가 천천히 내려가겠지만 혹시나 못 가지고 내려간 게 있으면 다시 올라와야 하거든. 혼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하는데 밖군 있으니까 좋다. 라고 하시더니 휙 판자가 달린 줄을 옥상 밖으로 던지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잘 봐. 이래봬도 이게 인건비가 높아. 라고 하시더니 옥상 밖으로 내려가 앉으셨습니다. 페인트통까지 잔뜩 달린 그 판자에 앉아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는 사장님을 보고는 놀라 저절로 뒷걸음질이 쳐지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과의 약속이 있으니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찾는데 제가 없으면 사장님이 난처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사장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공장의 책임자는 내려다보며 사장님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사장님께서 옥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일주일은 흐른 것 같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았는지 이번에 내려가면 내가 줄을 마구 흔들 거야. 그거 보면 줄 올리고 내려와. 점심 먹자. 라고 하시더니 내렸던 줄을 다시 올리라는 손짓을 하시더군요. 열심히 줄을 당겨 얇은 나무판을 다시 올리고 매달려 있던 페인트통을 뺐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 사장님께서는 페인트들을 더 섞어 색을 만드셨습니다. 사장님이 만들어 섞어놓은 페인트통을
저는 다시 나무판에 걸었고 사장님은 다시 그 나무판에 앉아 옥상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정신도 없고 두렵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줄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정신이 퍼뜩 난 저는 줄을 다시 올리고 페인트 통들을 빼놓고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사장님께서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뭔가 생각하고 계시다가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차 쪽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따라가다 고개를 돌려 건물을 보았습니다. 칠이 벗겨져 얼룩덜룩했던 벽에 새로운 그림이 또렷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 칠해져 있진 않았지만 선명해진 부분의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어릴 적 장래 희망을 적으라는 원장님 부부께 화가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렇게라도 꿈을 이루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법 그림 좀 그린다는 이야기를 듣던 저였기에 붓을 잡기만 한다면 저 정도 그림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줄을 타고 내려갈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분명한 건 가슴이 설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근처 백반집에 가 밥을 먹는데 제가 깨작거리자 사장님께서는 많이 먹어. 이따 일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여기로 며칠 더 올 거야. 잘 봐두고 익혀. 처음엔 좀 무섭고 이 일을 어떻게 배우나 싶은데 일부러 산에 가서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시작하면 할 수 있어. 나는 비행기는 못 탈 것 같은데 이거는 하잖아. 라며 웃으셨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인이백이고 아무렇지 않게 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첫 1년은 그만둘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꼭 삼촌처럼 챙겨주셨거든요. 마음에 고민이 일어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쯤 사장님께서 속옷도 휙 사다 주시고 수건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조금만 더 하면서 버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색도 만들고 많이 높지 않은 곳에는 제가 칠도 해보게 되었죠. 처음엔 스케치하는 일에도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밑그림도 없이 쓱쓱 하시는 사장님보다 자연히 늦게 작업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사장님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정다감하지도 않으셨죠. 처음 본 날처럼 그저 퉁명스러운 말투와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그런 사장님의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던 그 말투가 나중에는 정겹더라고요. 일을 마치면 가자, 밥 먹자 하셨고 일을 하기 전에는 정신 차리고 잘하자 라고만 하셨지만 그 말들에 많은 뜻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좋았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 고객과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와 사장님이 아니라 일을 맡긴 고객들하고요. 그럴 때는 제가 나서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수습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일을 맡겨주실 테니까요. 고마운 사장님이 안 망하고 일을 하셔야 저도 먹고 살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2년 정도 버텼더니 제 방도 생기고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불도 사고 베개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더군요. 약간은 모았지만 저축했다고 하기도 부끄러운 돈이지만 조금씩 모이기도 했고요. 일도 익숙해지고 사장님도 좋은데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고 나니 일을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더군요. 저를 보러 왔던 형들은 까맣게 그을린 저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무용담처럼 말하는 페인트 칠에 대해 가만히 듣더니 우리 용구가 형들보다 낫다. 형들은 이제 다시 뭘 해야 하나 싶어. 아무래도 우리 하는 일이 돈을 쉽게 벌다 보니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일하는 걸 생각도 못했다. 대단하다 용구. 라며 웃더군요. 그런 형들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나 싶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부터 함께 굶어가며 고생을 하던 형들과 제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행색은 제가 더 허름하고 여기저기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제가 더 편해 보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알고 있던 저는 다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었기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다시 오겠다면서 그때는 우리도 용구 너처럼 살 수 있게 하고 올게 라며 가더라고요.
아마도 형들도 저와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 형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던 전화도 끊겨 저는 정말 사장님 말고는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도 생기긴 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귀고 얼마 안 있다가 자꾸 사라졌습니다. 군대에 간다며 가버렸거든요. 자기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저보다 2살 어린 국밥집 아들이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해버렸습니다. 마냥 어린애 같던 아이가 어느새 사내티가 나고 단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다 TV에서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들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오고 있었기에 군대라는 곳에 대한 환상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 면제자였기에 군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는 군대도 못 가더라고요. 사장님께 그냥 지나는 말로 부모 없는 것도 서러운데 군대도 못 가네요 라고 말을 했더니 용구야,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못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남들은 일부러 빼려고도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군인들에 대한 동경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업복도 군복 무늬로 입고 티셔츠도 군복 모양으로 입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군대에 못 가는 것을 풀기라도 하고 싶어졌는지 저도 모르게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 둘 군대에서 제대한 친구들이 돌아오자 마음이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저 제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죠. 일이 없을 때는 그림 연습도 하고 줄 점검도 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날씨 특성상 일이 잘 없어 몇 날 며칠을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벽에 그림도 그렸다가 남은 페인트로 색도 만들어봤다가 하면서 지낸 거죠. 그런 날에는 사장님이 사주시는 밥을 얻어먹는 것도 죄송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며 반찬을 챙겨다 주시는 사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성이 페인트를 사시겠다며 보시다가 외벽 칠도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높은 건물도 다 해요. 이 동네 들어오실 때 보이는 시멘트 공장의 그림 있죠? 그것도 저희 사장님이 그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건데 저희 사장님은 4일 만에 마치신 거라니까요. 라며 줄줄줄 읊어댔습니다. 그러자 저를 가만히 보시던 중년 남자분은 그래요? 저 사장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잠깐 일부러 나가셨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며 소파로 안내를 하는데 사장님이 들어서셨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기다리셨어요. 라며 얼른 사장님을 모시고 가 이야기를 나누시게 했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은 커다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사장님께 보이셨고 사장님은 이리저리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를 향해 손짓을 하시기에 달려가 보니 이 친구가 어리긴 해도 벌써 저와 일한 게 5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 친구와 둘이서 해도 시간은 넉넉히 주셔야 해요. 단층 아파트여도 동이 10동이 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까지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중년의 남성은 근처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이셨고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외벽에 칠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벽에 그림 연습을 한 흔적이 있고 시멘트 공장 이야기까지 하니 저희에게 그 일을 맡겨보시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 아파트가 이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허물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아파트였고 제법 돈 있다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위해 그림을 그리길 바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맡은 일을 사장님과 저는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저도 본격적으로 외벽 칠하는 일을 해내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은 특별히 잘한다, 잘 못한다 하는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저 툭툭 잘 배웠어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 일을 잘 끝내고 나니 제법 큰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도청 칠하는 일도 들어오고 유치원에서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작지만 유명한 공원에서도 연락이 오고 일이 끊기지 않더군요. 아파트 소장님이 여기저기 다니며 자랑하셨고 저희 사장님 명함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음료수를 사들고 감사 인사를 갔더니 알려달라게 알려드린 거라고 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일이 많아지면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어 저는 어느새 집 한 채를 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시골에 땅도 더 사드리고 부모님 지내시기 좋게 집도 고쳐드렸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선이 들어오더라고요. 고하여서 중신석이 어렵다던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집 한 채 샀다는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한번 만나기라도 해보라며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라 늦긴 했지만 어차피 가족이라는 거 가져본 적도 없으니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가정이 생기면 어떨까 싶은 마음은 있어 꾸준히 자리가 마련되면 만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친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제 돈을 탐을 내더군요. 고아는 그런 셈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는 건지 아예 엄마와 함께 나와. 고아라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러 고아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할게요. 대신 다달이 생활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 이해한 만큼 우리도 그만큼은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좋게 둘러대고 일어나면 제 뒤통수에 대고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건 티가 난다니까. 가족 중한 줄을 모르잖아. 라며 가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며 급하게 시골에 가시면서 제가 혼자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이라 모두 놀랐죠. 저야 10년 넘게 한 일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사장님을 안심시켜 보내드리고는 가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오셔서 페인트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딱 봐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색을 만드는 법, 칠하는 법, 남은 페인트 보관법 등등 계속 물어보시기에 뭐 하시게요? 어디에 칠하실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데 집을 좀 칠해주고 싶어서요. 큰 게라 집도 좀 큰데 잘 꾸며주고 싶어서요. 라며 멋쩍게 웃더군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딱 봐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집이 어디예요? 내가 가서 금방 칠해줄게요. 라고 했더니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라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타고 온 용달에 페인트를 싣고 가 계집에 칠을 했습니다. 다 칠했더니 음료수를 가져온 여자가 돈은 얼마나 드릴까요? 여기까지 오시게 했으니 출장비까지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돈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됐고 나중에 밥이나 사주세요. 내가 이 동네 큰 건물 벽을 다 칠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요만한 계집 칠하고 돈을 어떻게 받아요? 가게에나 데려다 주세요. 라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머뭇대더니 저를 가게에 데려다 주더군요. 그러고는 다음날 점심을 먹으려고 라면물을 얹었는데 그 여자가 찾아왔더군요. 저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밥을 사기는 그렇고 해서 도시락을 좀 쌌어요. 라며 짐을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이 불고기에 잡채에 나물, 김치까지 정성스레 담아왔더라고요. 과일도 예쁘게 깎은 것을 보니 여자도 참 예쁘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31살이고 고아예요. 집도 사두고 돈도 좀 버는데 고아라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라고 말하니 저는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살다가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양하러 여기로 왔어요. 고아나 다름없죠. 나이는 26인데 할머니랑 둘이 사니까 무서워서 큰 개 키우고요. 전에 보셨죠? 라며 배시시 웃는데 더 예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둘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줄기차게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할머니 거동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집 울타리 고치는 것도 도와주면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이 돌아오시고도 저는 부지런히 여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사장님은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리면 되잖아. 라며 부추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말대로 반지도 사고 꽃도 사서 결혼하자 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좋다고 하더군요. 할머님도 잘 부탁한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손녀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분이 진짜 좋은 애야. 진짜 잘 부탁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이 서로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작은 식당에서 아는 분들 모시고 저는 양복 입고 색시는 고운 한복을 입고 했죠. 할머니는 그런 저희에게 꼭 잘 살아달라며 부탁을 하시고는 저희 결혼식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할머님이 손녀 맡기니 마음이 놓이셔서 바로 가셨나 보다. 라는 사모님의 말씀에 저희는 더 울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님을 보내드리고 제가 살던 집으로 색시와 강아지 백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색시가 살던 집은 처분하기가 좀 아까워 새를 놓고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사장님과 일을 더 했는데 사장님께서 용구야, 그냥 너가 다 맡아서 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고향으로 가려고 해. 조금이라도 기운 있을 때 가서 자리 잡아야지. 더 늙으면 내가 농사일을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가 우리 가게 인수해서 해라. 너라면 내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어. 너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다 물려주고 갈게. 말이 좋아 물려주는 거지. 이미 너가 맡아서 하는 거나 다름없기도 하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쯤에는 사장님이 일하다 자꾸 부딪히고 다치셔서 거의 제가 일을 맡아서 하곤 있었지만 사장님이 안 계신 가게를 제가 잘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자신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까 걱정하시는 사장님을 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저를 보시던 사장님께서는 용구야, 나 없이도 너가 더 잘할 거야. 내가 여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너가 영업을 잘해서 그런 거잖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고향으로 갔을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너는 아직 젊고 더 잘할 거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너 그 일 연결하는 업체도 하고 나야 그런 수완이 없어서 이 일만 잡고 있지만 너가 소개시켜준 일들 다 잘 됐다고 주변 사장님들이 너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 줄 아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난 너 덕분에 돈 많이 벌어서 욕심도 없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사장님이 떠나시면 저는 또 홀로 남는 게 싫었거든요. 물론 색시와 딸과 뱃속의 아이까지 가족이 생기긴 했지만 친인척 같은 사장님이 멀리 가시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영 내켜하지 않자 용구야, 우리는 이미 삼촌 조카 같은 사이다. 너 나 안 보고 살 수 있냐? 내가 고향 가도 전화도 하고 우리 고향으로 놀러와. 애들도 시골에 친척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이제 그렇게 살자. 나중에 너도 은퇴하면 우리 고향으로 와도 되고. 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며칠 뒤 본인의 집만 빼서 정리하시고는 제 명함을 파서주시며 내가 소유주 변경 신고랑 업체 대표 변경이랑 다 해놨어. 이제 박용구 사장님이야. 박 사장님, 앞으로 번성하세요. 라고 하시고는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색시는 사모님과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떠나시는 모습을 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은인이자 가족 같은 분들이 떠나시니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그 허전한 마음을 한동안 잡지 못해 제가 쓸쓸해하니 하루는 색시가 부른 배를 부여잡고 가게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힘들게 뭐하러? 라는 저에게 색시는 여보, 사장님이 이렇게 엉망인 가게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라도 나서서 정리하고 치워놓고 제대로 일하게 해야지. 라며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색시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가꾸어 주신 가게를 더 번성시켜야 나중에라도 뵐 면목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쌓여있던 작업복이며 묵은 장비들을 싹 거두고 치웠습니다. 한참 치우고 있는데 색시가 여보,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군복 모양 작업복이 많아? 특공대 출신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허허 웃으며 아니, 나는 고아라서 군대에 못 간대. 그래서 그 한으로 일할 때만큼은 군인 정신으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냥 군복 못 입어본 한이야. 웃기지? 그래서 그런지 나는 군인들이 그렇게 멋있어. 누군가를 지킨다는 그 자체가 희생이고 어지간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색시는 미소를 짓더니 당신이 제일 멋져 해주더군요. 그런 색시를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며 살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기존의 일들도 열심히 했고 주변에 일손이 필요할 때 임시로 일손을 연결해주는 일도 하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는데 가끔 늦어 놓칠 때가 생길 정도로요. 색시는 둘째까지 낳아 기르면서도 저에게 힘들다 소리 한 번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길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색시 덕으로 사랑스럽고 재주가 많은 아이들로 자라주었고요. 큰아이는 미술을 전공했고 작은아이는 운동을 전공하며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들과는 가끔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며 왕래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조카 손주 대하듯 해주셔서 아이들은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요. 저 또한 사장님 따님들에게 삼촌처럼 대하며 정말 친척처럼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들이 군대 갔다고 울고불고 할 때도 위로해주기도 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웃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왜 웃는지 알았지만 저는 시치미를 떼고 시간 금방 가. 너무 빨리 제대해서 귀찮아질걸? 이라며 말하고는 했습니다. 웃긴 상황이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쉬움도 올라왔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지나가야죠. 일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점점 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지더군요.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근력 운동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몸 관리를 했지만 흐르는 세월에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벅차더군요.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력 사무실에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에 이어 국밥집을 하는 친구가 와서는 야, 오늘 우리 술 한잔 하자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번 보자 하다가 바빠 미루고 있었는데 찾아왔기에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구운 고기 어떠냐? 매일 물에 빠진 고기만 먹었더니 구운 고기 먹고 싶다 하기에 가자고 했죠. 저희 동네에 맛집이라고 소문이나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이 있어 거기로 향했습니다. 사람 많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으면 먹어보자고 하면서요. 다행히 한 테이블이 남아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술도 시켜 먹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줄에 서 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부대에서 바로 왔는지 군복을 입고는 배가 고프다며 배를 쓸어내리고 있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얼른 일어나 가자.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맛있는 거 살게. 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고기를 치우고 일어나자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군인 중 한 친구가 달려와 자리 양보도 해주시고 고깃값도 미리 내주셨다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은 청년들에게 대접하고 싶었어요. 잘 먹고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친구는 용구, 너는 아직도 그러냐? 근데 그까짓 게 뭐라고? 야, 우리는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의무야, 의무. 다 가는 걸. 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나는 그 다 가는 걸 못 갔다. 그래서 그런지 빚진 것 같아. 그래서 군인만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 너는 군대 다녀왔으니까 안 해도 되지. 라며 친구를 끌고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술값은 더 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면접을 보겠다며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낯이 익더군요. 그쪽에서도 저를 알아보고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고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또 뵙다니 인연인가 봅니다. 라며 그 친구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 친구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 가장 월급이 많은 곳부터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 키우시느라 안 해본 일 없이 하시면서 병을 얻으셨죠. 제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대했으니 효도해야죠.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하더군요. 더 볼 것도 없이 그 다음 날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생각보다 일을 더 잘했습니다. 몸도 날래고 수완도 좋아서 주변에서는 제 동생 같다고 할 정도였죠. 사장님은 보시더니
용구, 너랑 나랑 처음 만날 때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친구에게 제가 사장님께 받은 것처럼 해줘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야 그 친구에게 뭐라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게는 어느새 회사라는 이름을 달고 버젓이 3층 건물 하나를 다 쓰며 외벽 시공, 인테리어, 인력 사무실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사무 업무를 지나칠 정도로 잘해준 덕이죠. 14살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으로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여유있고 먹고 살만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색시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부사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부사장에게는 제가 베풀고 싶은 마음의 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된 거라 더 감사합니다. 가끔 부사장이 어휴, 저는 그날 고기도 먹고 사장님도 만나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제가 대박이죠. 저희 어머니는 사장님 덕분에 사셨는걸요. 저 취직도 시켜주시고 병원비부터 하라고 안 주셨으면 저희 어머니 어쩔 뻔했어요. 라고 하는데 기특할 따름입니다. 어머님 모시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군대를 다녀와 그런지 근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시느라 애쓰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몸 건강히 군생활 마치시고 인연이 된다면 제가 밥이든 고기든 사겠다고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